딱 30년 뒤에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어느 백인 남자 입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발언. 시끄럽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그 말을 들은 중국인은 곧바로 맞장구를 치고 있죠. 정확한 말씀이네요. 한국은 어차피 작은 국가입니다. 중국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죠.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지만 정확히 1분 뒤 한 사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드높은 위상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 웨스트예요. 24살이고 미국 보스턴에서 살고 있답니다.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여러 나라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나라만의 특징을 기억하는 게 너무 재밌었죠. 그런데 그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제게 그리 특별하진 않았어요. 그냥 동아시아에서 자기만의 언어를 쓰고 중국, 일본 같은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쯤 한국이란 나라가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가 학교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죠. 제가 대도시에 살다 보니 주변에 한국 음식점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한국 말로 된 노래들이 유행하면서 더 이상 한국이 그냥 작은 나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친구들처럼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든 건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 한국을 잘 알게 됐답니다. 제 소개를 마저 하자면 저는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경제학을 좋아하게 된 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딱딱한 숫자와 그래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발견하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 마치 재밌는 퍼즐을 푸는 것 같았어요. 나라들이 어떻게 거래하고 자원은 어떻게 나누고 정부 정책이 사람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죠. 경제학은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경제적 결과로 이어지는지, 또 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꾸는지 공부하는 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항상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하면서 꿈꾸던 학교에 들어가려고 애썼죠. 생각해보니 그때 학교에서 저랑 1등을 놓고 경쟁하던 친구 정연이도 한국인이었어요. 특히 그 친구한테는 수학 시험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죠. 질투도 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모르는 건 물어보면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하버드 경제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버드 경제학과에서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경제학은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는 학문이에요. 물건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지, 코로나 같은 위기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정말 다양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력적이었죠. 하버드에서 공부하며 특히 좋았던 점은 전 세계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나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직접 들을 수 있었죠. 이런 다양한 관점이 제 시야를 넓혀준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업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숫자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일이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경제 지표를 분석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소득이 올랐는지, 빈부격차는 어떻게 변했는지, 교육과 의료 상황은 어떤지 등을 모두 숫자로 확인할 수 있죠. 대학원에 와서는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단순히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누군가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보람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대해 깊이 알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답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3학년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정말 흥미로운 과제를 내주셨어요. 경제,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라는 거였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과제라고 생각했지만 이 과제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료를 찾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전쟁 후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미국도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으로 경제를 회복했던 사례도 좋은 예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 자료를 찾다 보니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독특한 사례를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었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역사는 정말 믿기 어려웠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미 산업화의 기반이 있거나 또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반면 한국은 그 어느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저를 계속 파고들었죠. IMF와 세계은행의 보고서들을 찾아보면서 한국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1960년대 수출 중심 전략,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1980년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 각 시대마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온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단순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국민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하나의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다차원적인 성공 사례였죠. 발표 준비를 위해 밤을 새가며 자료를 분석했어요. 그래프와 표로 가득한 슬라이드를 만들면서도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GDP 증가율이 아니라 한 나라가 극복한 역경과 이룬 성취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발표 당일 교수님과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사례를 들으면서 모두가 집중했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 발표가 끝난 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릴리, 오늘 발표는 단순한 학업 과제를 넘어선 것 같아요.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정말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예요. 이 주제로 더 깊이 연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용기가 됐어요. 발표 후에도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다룬 학술 논문들과 책들을 읽으면서 더 깊이 빠져들게 됐답니다. 그렇게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는 저의 주요 관심사가 됐어요. 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이 됐을 때도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한국계 교수님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한국어 기초 수업도 듣기 시작했답니다. 교수님은 제 관심을 알아보시고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주셨어요. 한국 경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 이 경험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답니다. 실제 데이터를 다루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위기 극복 능력이었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에도 한국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연구하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게 학부 시절부터 시작된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은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동아시아 경제 모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거든요. 한 학기 과제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제 학문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됐답니다. 한국 경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만의 독특한 성공 방식이었어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유대인들의 경제적 사례를 많이 접하게 돼요. 미국 경제계에서는 유대인들의 성공 스토리가 하나의 전설처럼 자주 연구되거든요. 그들은 금융, 미디어, 정치 분야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기관들, 할리우드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살펴보면 유대계 인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경제적 성공 모델은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금융과 미디어 같은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 한국인들은 실물 경제, 특히 제조업과 기술 산업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거든요. 삼성전자를 생각해보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가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이 됐어요. SK 하이닉스의 사례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에 정말 감탄했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보여준 협력 모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성공이 개인과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기반했다면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발전 전략과 기업의 혁신 그리고 국민들의 헌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면서 미국 내 한국 이민자들의 성공 사례도 살펴봤어요. 1970에서 8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뉴욕, LA 같은 대도시에서 한국인들은 종종 유대인 상인들과 경쟁하게 됐어요. 기존의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소매업 분야에 한국인들이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형성됐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들이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거예요. LA의 의류 도매 시장은 그 대표적인 예였어요. 과거에는 유대계 상인들이 주도하던 시장이었는데 80년대부터 한국 이민자들이 들어와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죠. 그들은 밤낮 없이 일하는 근면성과 가족 단위의 경영 방식 그리고 혁신적인 유통 구조를 도입하며 시장을 변화시켰어요. 처음에는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했지만 점차 확장해 나가는 성공 스토리가 많았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한국인들의 독특한 강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적응력과 끈기였죠.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성공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물론 한국인들의 성공 모델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과도한 노동시간, 가족 중심의 경영으로 인한 한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문제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꾸준히 혁신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또 다른 강점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었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을 놀라운 속도로 실행에 옮겼어요. 이런 속도와 집중력은 서구 기업들이나 일본 기업들과는 확실히 다른 한국만의 특징이었죠. 이런 도전 정신과 실행력이 한국 기업들의 DNA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의 경제적 성공을 이해하려면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 이민자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죠. 부모 세대는 힘든 사업을 하면서도 자녀에게는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2세대들은 명문 대학에 진학해 전문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유대인과 한국인의 경제적 성공 모델을 비교 연구하면서 각각의 독특한 강점과 전략을 배울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네트워크 기반 성공과 한국인들의 실물 경제 중심 성공은 서로 다른 길이지만 둘 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거죠. 그리고 이런 연구를 통해 경제적 성공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각 민족과 국가는 자신들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강점을 살려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의 사례가 증명해주고 있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는 하버드에서 개최된 국제경제학 포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포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이 모이는 행사였어요. 학생인 제게는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분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죠. 제 지도 교수님께서 특별히 추천해 주셔서 이 큰 행사의 안내원으로 봉사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 리셉션 행사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부터 글로벌 금융기관의 CEO들까지 경제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국 대표단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아시아 경제에 관한 토론 그룹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어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학자들과 기업 대표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죠. 저도 한국 대표단과 함께 그 그룹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도 있었어요.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그분이 직접 동아시아 경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했죠.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중 짐 로저스가 갑자기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딱 30년 뒤에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고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중국 경제학자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정확한 결과네요. 한국은 어차피 작은 국가입니다. 중국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죠. 지금도 한국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지난 몇 년간 한국 경제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놀라운 성취, 끈질긴 도전 정신, 위기 극복 능력 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이런 발언을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짐 로저스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한국이 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의 심각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위기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한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한국 정부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죠.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분석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정말 존경합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성취를 이룬 나라예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 독재,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죠. 한국인의 근면성, 혁신 능력, 위기 극복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구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세계적인 투자자가 한국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짐 로저스가 갑자기 중국 경제학자를 향해 말을 걸었어요. 오히려 지금 가장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부채, 인구 고령화,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죠.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겁니다. 순간 중국 경제학자의 얼굴이 굳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연회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국 대표단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로저스님 말씀대로 우리는 인구 위기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70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어요. 이번에도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 로저스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죠. 저는 여전히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감명을 받은 듯 했어요. 저도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한 국가였던 거예요. 저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것 같았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설렜어요. 한국은 제게 가장 연구할 가치가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죠.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특히 짐 로저스처럼 세계적인 투자자가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정말 큰 경험이었어요. 그의 말대로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계속 도전하고 혁신하는 나라였죠. 그날 국제경제학 포럼에서의 경험은 제 연구에 더 큰 확신을 주었어요.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됐답니다. 어쩌면 한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도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연구가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방향성이 됐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버드 경제학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예요. 석사 과정에서 쌓은 기초를 바탕으로 개발 경제학과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어요. 박사 과정 이후에는 국제기구나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더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경제정책 전문가나 교수로 활동하고 싶어요.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서로의 강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거든요. 특히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 전략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국이 미래 글로벌 경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사실 저는 단순히 한강의 기적이란 과거의 성공 사례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 경제의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확신하거든요. 물론 한국 경제에도 약점과 도전 과제가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예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경제 불평등의 심화도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고 결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은 젊은 세대의 좌절감을 키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에요. 한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오히려 그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역사가 있거든요. 현재의 도전 과제들도 한국인들의 지혜와 끈기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특히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예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국민들의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모두 결합되어 미래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산업 분야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경제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봐요. 미래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연구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가 저의 주요 관심사예요. 저는 한국이 앞으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 과정에서 제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면 정말 보람찰 것 같아요. 한국 경제를 연구하면 할수록 저는 더 많은 질문과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탐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연구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제가 경제학자로서 꿈꾸는 미래랍니다.